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혹은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단 극장에서 보는 게 왜 좋으냐?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가장 잘 보이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부분들은 극장에 가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음향시설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에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홈시어터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음질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영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단적인 얘기로 하나만 들면 영화 역사상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데이빗 린이 만든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영화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오마 샤리프라는 배우가 원래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데이빗 린이라는 감독이 이집트 사람인 오마 샤리프를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 알리 왕자라는 배역을 줬는데 어떤 인물이 한 영화에서 등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장시킬 것인가. 그걸 보시게 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이 있습니다. 피터 오틀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서 있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면 화면 저 한쪽에서 정말 요만한 점으로 낙타를 탄 채 오마 샤리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데이빗 린이 어떻게 찍었냐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중간에 컷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려오자마자 총질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리라는 그 극중 인물의 등장 방식, 심지어는 오마 샤리프라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한 배우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거를 핸드폰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데이빗 린은 그랬을까? 당연히 극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시설에서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다가올 때 그 인물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는데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 역사상 최초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파리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어떤 카페였는데 그랑 카페라는 곳에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처음 상영한 게 영화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리미에르라는 극장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 시설에서 최초의 관객들에게 영화라는 걸 상영합니다.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는 영화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프랑을 받은 상태에서 35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영화를 상영했죠. 최초의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 저 뒤에 잠깐 보이는 것처럼 호스가 있는데 물 뿌리는 정원사의 호스의 중간을 소년이 밟습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죠? 그렇게 보는 순간 물이 나와서 물벼락을 쓰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쨌건 이런 장면들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던 것. 이것 자체가 최초의 영화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영화 100주년을 기념을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만든 기계입니다. 에디슨은 이제 발명 천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 화면 속 흑백 사진 속에서 기기들이 하나씩 있고 그 기기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마가 둥그니까 거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키네토스코프를 안에 보면 안에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건데 여기서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허수염 있는 남자가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재채기하는 건데 역시 또 코믹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당시에 저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찍은 건데 손님이 들어가죠. 그 당시에 25센트였습니다. 25센트를 내고 들어가서 기계 앞에 씁니다. 그럼 다음 눈을 대고 보죠. 영화는 짧습니다. 하나에 1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짧은 영화를 5편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까 봤던 것보다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화의 최초 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답은 뭔가 하면 그냥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에디슨의 경우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방입니다. 비디오 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영사해서 스크린의 막에다가 그 영사를 투사해서 그것을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게 영화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가서 보게 되면 다 제각각 자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그랑 카페에서 있었던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영화를 기차가 도착하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이 에디슨의 사례가 아니라 류미에르의 사례를 영화의 최초의 역사로 기억한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화는 극장에서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영화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영화를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100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주시고요. 보통 텔레비전 사이즈는 이 화면을 가로 대 세로 대 가로의 비율을 보통 1대 1.33, 이게 3대 4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33 대 1이 기본 규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1.85 대 1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스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또 하는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는 2.35 대 1입니다. 보통 이런 영화를 이제 스코프, 시네마스코프 영화라고 얘기를 흔히 하죠. 이 세 가지 비율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TV에서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2.35 대 1로 찍었습니다. 그럼 이 영화를 TV에서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하시면 이걸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건 영화의 일부분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영화는 두 사람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뷰티 기억이 나실 텐데,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긴 화면 속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부부가 얼마나 냉랭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테이블 끝쪽에서 밥 먹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밥 먹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탁만 나옵니다. 식탁만 나오는 상황에서 말소리만 들리겠죠. 그러면 아, 이건 보이스오버인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비행기를 타서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평론가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화면 비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렸고요. 김삼중 씨께서는 좀 약간 오래된 영화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부라는 영화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뭐 율리시즈, 스파르타카스 이런 영화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그냥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는 대부 같은 영화는 정말 굉장한 영화들이죠. 스파르타쿠스도 굉장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 영화들을 많이 보시지만. 네.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전을 찾아봐라.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화를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시적인 것이 있고 통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피반복인데 이상하게 재밌고 막 끌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타란티노 이전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보지 않고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보면 타란티노 영화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 타란티노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저수지의 개들부터 피범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타란티노가 저수지의 개들이 나올 때 별명이 헤모글로빈의 시인이에요. 헤모글로빈은 피에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감독의 이전 영화들 혹은 그 장르의 시작 혹은 장르가 아닌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전 영화의 어떤 부분을 보면 아, 세상에 이게 수십 년 전 그때 이미 시작된 거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주제면 주제, 기법이면 기법,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면 연기 스타일까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만 영화만 보면 세상에서 최고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영화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영화의 역사에 122년간 있었던 그 모든 영화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새로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지금 뭐 영화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데이비드 핀처는 거의 최고봉에 속한 감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중간에 보면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은 거대한 제국이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남자의 쓸쓸한 고독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데이빗 핀처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주제적인 측면이라면 우린 이미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대부입니다. 대부가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마이클이 이 콜레오네 그 가문의 그 마피아 그것을 재건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떠나는 얘기, 가족을 떠나보내는 얘기죠. 그렇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형식은 우리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서 본 것을 이미 한 40여 년 전에 선취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가 이런 영화의 원조냐? 이미 우린 그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케인이죠.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는 영화 역사상 뭐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흔히 거론하는 영화인데 시민 케인도 역시 다른 어떤 혁신적인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지만 이런 주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거대한 언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도 하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에 탔던 썰매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죽어가는 남자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두 영화랑 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전을 알고 고전을 모르는 거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감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혹시 이 대사가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서태학 씨 혹시 아시는 거? 바람과 함께 사라. 네, 역시 바로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가요? 질문을 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마지막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너무 멋있는 대사잖아요. I'll go home. But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근데 영화연구소 AFI에서 고른 영화들을 보게 되면 1위는 그게 Tomorrow is another day가 아니고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이라는 대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1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대사는 우리말로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대여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아름답지도 않고 인상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영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위로 꼽힌 대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첫 번째는 사실은 미국 남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게 되고 남부의 문명 자체가 북부의 문명에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느냐? 남북 문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대중들이 즐기는 나머지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 얘기겠죠. 남녀가 사귀게 되는데 둘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정말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을 보면 너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막 계속 사랑했다, 헤어졌다 하다가 후반이 됩니다. 그럴 때 레트 버틀러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가 따라 나오죠. 그 순간 딱 쳐다보면서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이 대사를 합니다.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dam이란 말을 영화에 못 썼습니다. 요즘은 dam이 어디 있어요? 그냥 F를 썼겠죠. 아니면 S를 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dam도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dam을 최초로 쓴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dam을 안 쓰는 상황에서 이 dam을 저기다 딱 씀으로 인해서 저 말이 주는 지긋지긋한 느낌.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저기다 딱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 영화를 불멸의 대사로 만든 겁니다.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대사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 생각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멋이 중한디? 이거겠죠.
그러면 이걸 딱 객관적으로 이 대사만 놓고 보면 아니 무엇이 중요한 네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대사가 줄 때 그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게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탄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자기가 어쨌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극 중에서 주인공이 동분서주하면서 뛰는데 결국은 참극을 맞아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운명이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탄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이 영화가 무섭고 슬픈 영화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이 아, 이로써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아, 인간의 운명이요. 라고 대사를 깔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화가 됐겠죠. 근데 이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어린 배우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는 데다가 연기적인 측면, 상황의 묘사 이런 것들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온 거죠.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나가 왜 말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이럴겨?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화를 잘 보고 나면 재밌게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시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첫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실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장면이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영화 시작해서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니까 첫 장면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첫 장면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게 담겼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 두 남녀의 사이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남자가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 장면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뭔가 이 가려진 유리 너머에 있는 공항에 막 도착한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남편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뭐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침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제 남편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얘기를 해줘서 남편이 그제서야 보죠. 이 부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 왔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보고 있고 유리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알려도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가깝지만 유리가 차단된 상태. 그것을 영화에서는 모음으로 불리죠. 사실 공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를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관객이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이 진공과도 같은 곳에서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죠.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객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어로 얘기하는데 대사가 안 나오니까. 일부러 번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이 모르기를 원하니까.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나 현재 진행 상태가 이 뜻입니다라고 관객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정보를 차단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2시간 동안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우리가 못 본 다른 얘기는 없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은 계속 대사가 어긋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아직도 펴? 하는데 담배는 남자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차 새로 샀네? 산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에게 뭔가 아는 척하고 코멘트를 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이게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상황을. 그리고 나서 춥지 않니라고 했을 때 너무 추워. 단 하나 공통점이 둘 다 추위를 느끼고 있다. 비가 온다 라는 상태가 이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진할 때도 심지어는 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박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장면까지 딱 보게 되면 제목이 쫙 뜹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영화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첫 장면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반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장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지막 장면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영화가 별로 안 좋더라도 마지막 장면이 좋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실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작품입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돈이 웬만큼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쾌락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사기를 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에필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끝은 감옥 가는 거죠. 악인이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련하잖아요. 저런 나쁜 놈이 감옥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서 고생하고 등등 했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선 사기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나쁜 놈이 됐으니까. 뉴질랜드까지 간 겁니다. 여기선 지금 세일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놈이면 강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러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 미국에서던 조던 웰포트입니다 하는 순간 딱 나오게 되고 이 펜을 나한테 팔아보세요 하고 세 사람에게 해주죠. 그러면 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죠. 뭘 배울까요?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다뤄본 경험이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봤죠. 다만 나쁜 방법으로 벌었죠. 어쨌건 펜을 팔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이 뭔가 좀 더 두 사람보다 잘하는 것처럼 말을 늘어놓을 때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면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초집중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청중들, 다 익명의 존재죠.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쫙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Sell me this pen. Well, this pen works, and I personally love this pen, and I think this pen. 앞에까지 우리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봅니다. 아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놈이 결국은 감옥을 가는구나. 권선징악의 얘기를 보고 우리가 비웃으면서 아, 재밌는 영화 맞다라고 생각할 때의 마음은 도덕적인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나도 돈을 굉장히 벌고 싶긴 한데 저놈처럼 저렇게 엄청난 사기를 쳐서 만족할 줄 모르고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코미디로 봤거든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는 마지막에 한 장면을 더 붙이는 거죠. 그 장면은 뭐냐? 당신은 다를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롱쇼트로 멀리서 보여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서늘해지는 거죠. 아, 여태까지는 진짜 희대의 사기꾼 말도 안 되는 놈을 낄낄거리면서 비웃으면서 봤는데 다 보는 순간 나도 저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것이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번 사람한테조차라도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절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눈동자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불필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객이 그 전까지 위에서 봤다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갑자기 거울을 관객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화라는 매체가 다른 매체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을 한다면 연극과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연극은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그냥 연기를 하면 되지 이것을 뭔가 어떤 기록하는 매체가 있어서 그걸 다시 영사해서 보여주지 않죠.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촬영이라는 것은 아주 나이브하게 소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카메라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카메라를 세운 상태에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카메라를 찍으면 어디까지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찍을 것인가, 이게 사실상 촬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의 역사가 카메라로 찍는 거야 라는 걸 관객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 언어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데 야 저기 카메라 워킹 죽이네, 뭐 야 저기서 카메라 저렇게 찍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지금 앞에 애절하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해보시는 거죠. 한번 어떤 영화를 본인 스스로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카메라가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찍었을 때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커팅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저 소년에 관한 얘기, 영화 제목이 자전거 탄 소년이니까. 근데 이 소년이 이쪽으로부터 어떤 일을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 장면이니까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거를 타고 거리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냐면 카메라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년이 자전거를 탄다? 그 앞으로 지나가죠?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소년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돌려서 잡겠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러다 거리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퇴장을 하다가 카메라가 보이는 그 화면에서 화면 바깥으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퇴장을 하죠. 그럼 화면에는 빈 거리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가 쫙 흐르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이 영화의 앞부분은 어떻게 찍었느냐? 세상에 오로지 이 소년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계속 소년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막 노심초사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 되면 카메라가 이전까지 촬영 방식으로 보면 앞으로 카메라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을 때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찍었으니까.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거리가 이렇게 싹 튼 상황에서 소년이 프레임 아웃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 빈 거리를 보여주죠. 그럼 그 장면에 아무런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제 저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를 어쨌건 앞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겠지만 그래도 소년은 소년의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마음을 놓으면서 영화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영화가 이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더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역시 앞에 자전거 탄 소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녀인 여주인공이 걸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전거만 안 탔다 뿐이지 사실상 똑같은 맥락인데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근데 자전거 탄 소년하고 정반대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걸어가는 방향 쪽에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찍었습니다. 수녀가 막 걸어오는데 그걸 카메라가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뒷걸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걸어오는 그녀를 핸들로 흔들리지만 계속 카메라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방식으로 찍은 겁니다. 이 영화는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면을 정지된 카메라, 픽스드 카메라로 삼각대 위에 놓고 찍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처음으로 핸들드로 찍습니다. 흔들리게. 마지막 장면을 위에서 사실상 앞에는 전부 다 픽스드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수녀가 아까 자전거 탄 소년처럼 만약에 갔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찍었다는 것과 다가오는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찍는 방향하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의 엔딩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 수녀의 삶은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영화가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그녀의 삶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핫하게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놓아줄 수 없고 인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끝났기 때문에 계속 수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한 것을 정반대로 두 영화를 찍었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사실상 카메라의 위치나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카메라가 얼마나 오래 찍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주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화가 이제 2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해야 할 것들, 보여줘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영화는 의미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앞에 그녀가 나왔을 때 어떤 음악을 깔았다면 그것을 테마음악 삼아서 나올 때마다 계속 깔아주면 음악과 그 사람을 매치시키겠죠? 음악의 반복이.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앵글로 그런 반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앞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이수정 씨는 라라랜드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네, 라라랜드를 봤을 때 그 영화 굉장히 좋으셨죠? 네. 네. 영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좀 뭔가 뮤지컬 보는 느낌? 노래 되게 많이 좋잖아요. 좋은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네. 라라랜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거의 다 보셨으니까. 그러면 라라랜드를 보면서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라라랜드는 생각보다 춤과 노래만 좋은 알싸한 사랑 영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은 감독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여성의 태도로 보이면 영화 전체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영화에서 초반 장면인데 미아라는 여성이죠. 그리고 세바스찬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얘기가 라라랜드죠. 미아의 목표는 뭔가 하면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바스찬의 목표는 재즈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초반에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서 파티를 갔는데 너무 뻗어놓은 보르자루 같은 거죠. 그래서 혼자 밖에 나가서 집에 가려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차를 하필이면 견인하는 데다 세워놔가지고 차가 견인되고 없어요. 자기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화 속에서의 자동차랑 관련돼서 그것은 미아의 상태를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미아의 차는 견인되어 가 있거나 분명히 주차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리모컨을 써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죠. 그런 상황이거나 열쇠가 저기 있는데 내가 가져올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키워가는데 영화 속에서 미아는 자기 꿈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확신도 없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과연 재능은 있을까?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차에 관한 걸로 계속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싸우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차량이 바뀌어서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혼자서 대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연습이란 건 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본을 보느라고 차량 정체가 풀려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뒤에 있던 세바스찬이 누군지 모르지만 앞차 빨리 가 하고 빵빵 하고 누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째려보면서 옆에를 지나가니까 갑자기 아니 뭐 그렇다고 저렇게 무례하게까지 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코믹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의 장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경적을 울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보면 항상 저 남자는 이 여성에게 경적을 울려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영화의 특정 장면이 되게 되면 찾아가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경적을 세게 울려서 누가 이 밤에 이런 짓을 하고 밖에 보니까 세바스찬? 이러면서 영화의 어떤 중요한 장면으로 꿈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그녀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차가 견인돼서 없고 혹은 열쇠를 가져오기가 어렵고 이럴 때 남자는 경적을 울려줘서 지금 너 가야 할 타이밍이야 라고 뒤에서 울려주거나 아니면 지금 너 오디션에 가야 돼 라고 경적을 울려서 찾아가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한 건 자동차. 그럼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집중해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책을 왜 읽는가라는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사실 재밌어서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반론을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이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담컨대 제 경우에 매일 8시간씩 꼬박 30일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독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일 8시간씩 30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화평론가인데 영화조차도 집중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 일종의 체증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제 칸느 영화제를 처음 갔을 때 처음 가보니까 제 입장에선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영화들이 여기서는 뭐 시간마다 수십 편씩 너무 좋은 영화들을 많이 상영하고 그 영화들이 또 한국에 와서 개봉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간표를 짜서 식사도 너무 아까워서 바게트빵 긴 거 사서 점심 저녁을 극장에서 먹으면서 극장 사이를 뛰어다니는 방식으로 제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 6편을 봤습니다. 6편을 보고 나서 이제 숙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택시를 타야 됐거든요. 택시를 탄 시간은 이제 심야 영화까지 봐가지고 1시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크루아제트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도어문을 여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토했습니다. 토한 이유는 영화에 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영화도 굉장히 6편씩 보면 힘든데 거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초집중해서 봐야죠. 저는 갔을 때 그냥 놀러 간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즐기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제 관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편을 보고 나니까 택시문을 여는 순간 토해서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보내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예의는 있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영화 평론가지만 영화는 하루에 볼 수 있는 맥시멈이 제가 볼 땐 한 3편 정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책은 지금부터 저보고 읽으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0일 동안 집에서 읽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이 뭐가 재밌어? 세상에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텔레비전이 훨씬 더 재밌고 영화가 재밌지 라고 얘기한다면 이 재미의 진입 장벽이 조금 다른 겁니다. 책이 재미로 느끼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일단 시간이 단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무 많은 재미 중에 몸에 안 좋고 정신에 안 좋은 쪽의 재미일수록 처음부터 재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재미의 단계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저히 이게 재미 같지가 않고 고행 같고 공부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신세계가 열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자면 저는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입맛이 저열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식점 입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천국집 같은 데 가면 저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일단 가짓수가 많으니까 그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럴 정도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은 제가 아는 최고의 미식가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혀의 감각까지 좋은 사람들이 다 평양냉면을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맛에는 너무 밍밍해서 저는 그냥 함흥냉면이 좋은 거예요.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시는지? 함흥냉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쪽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양냉면은 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목으로 먹는답니다. 목넘김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 이거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으로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면발만 안 끌어지고 재채기만 나오는 거고 목에 걸리니까. 근데 이 평양냉면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타고난 미각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맛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음식만큼 사실은 보수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먹어치운 냉면의 그 양이 얼마겠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책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괜히 떡밥, 낚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뭐냐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세계랑 맞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장소, 전혀 모르는 시간 이런 데를 딱 가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습관이 그런 것에 맞서는 개인의 갑옷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 안정성을 주는 거죠. 시간을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일단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 옆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도 길고도 실증나지 않는 오락이 책 보는 오락이 된다. 혹시 책을 읽으실 때 어디서 읽으면 가장 잘 읽히고 기분이 좋습니까? 책상에서 읽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를 읽으십니까? 책상에서 책을 읽게 되면 딴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오로지 여기서는 책만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습니다. 책상에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상중 씨는 책을 읽는 의식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책상에서 본인이 딱 가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책을 좋아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욕조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욕조에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반신욕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목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고 팔도 한 여기까지 전 상태에서 이대로 책을 들죠. 욕조 안에서 책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태아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짧게 있으면 한 2시간, 길게 있으면 한 7, 8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날씬하게 들어가서 나올 땐 퉁퉁 불어서 들어가야지. 건드리면 물이 찡 나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책 안 젖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빠뜨릴 것 같은데. 젖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수건을 3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욕조가 있는 집에 산 이후로는 계속 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원칙 중에 하나가 욕조가 있는 집을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봐야 되니까. 욕조에 들어갔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힌다. 욕조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책을 잘 읽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상황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유성룡 씨라는 그 여행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성룡 씨는 세계 곳곳을 다닌 프로페셔널 여행자예요. 히말라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방 안에 뭘 챙겼느냐? 첫 번째, 프루스 칵테일.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프루스 칵테일을 챙겼어요. 두 번째, 팥. 세 번째, 인절미 잘라놓은 작은 거. 감 오시죠? 네. 제가 어딜 갔다 그랬어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에서 준비해둔 그릇을 꺼내고 얼음을 뜬 다음에 팥 넣고 젤리 넣고 프루츠 칵테일 넣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히말라야 팥빙수를 드신 거예요. 초대박이라고. 와. 자기 여행에서의 어떤 빛나는 하나의 로망의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그렇게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바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모처럼 시간 났다? 그러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한번 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성 씨께 제가 질문을. 1년에 책 한 몇 권쯤 보시나요? 진짜 진정성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2년 전부터 3권 이상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봐, 안 믿을 줄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100% 믿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톡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시집을 읽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시집이. 그래가지고 골랐던 시집이 최근에 산 겁니다. 읽어보시집이라고 있어요.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고 싶어가지고. 맞춤 방법. 네, 그럼 서울시하고 2권 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그런 방식을 저절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읽고 싶다고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으시냐 물어보면 많이 못 읽는다고 얘기하죠. 왜 많이 못 읽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바쁜지를 한번 자기가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가계부처럼 시계부라는 걸 딱 한번 이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해서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뭘 하고 등등등 써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 바빠서 오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진짜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계부를 써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책보다 더 재밌는 걸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읽지를 않는 거죠.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완독의 부담감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김기두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때 혹시 보셨는지? 예,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아, 네.
총균세라는 책이 있다고 했을 때 김기두 씨께서 신문을 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소위 평점도 높고 읽고 나면 얻는 것도 많다고 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서희숙 씨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 김기두 씨 위대한 개츠비 봤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대한 개츠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서희숙 씨가 위대한 개츠비를 안 봤어? 이건 꼭 봐야 되는 책이야. 지금 당장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총균세는 30페이지밖에 안 봤어요. 총균세를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을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위대한 개츠비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굉장히 기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완독을 먼저 하고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은. A형이신가요? 저 O형입니다. O형이시군요. 저도 O형인데. 여기서 왜 혈액형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또 말했네. 너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하기가 잘 풀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총균세라는 책은 일단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를 지리 결정학으로 말하는 책이에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벌써.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려고 이제 사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는 거죠. 샀는데 집에서 이제 드디어 독서를 해야겠는데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친구들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날을 잡은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은 반드시 읽으리. 딱 각 잡고 집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총균세를 쭉쭉쭉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처음에 한 이를 악물고 읽죠. 결심을 했으니까 사나이가. 그래서 한 40페이지를 읽습니다. 중간에 막 핸드폰 보고 싶은데 막 참고 바늘로 무릎을 찔러가면서 봅니다. 40페이지를 봅니다. 성공. 뿌듯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총균세 봐야 되죠. 점심 때부터. 근데 왠지 소화가 안 돼요. 점심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엄마 뭐 시킬 거 없어? 이래가지고 일 좀 하다가 한 5시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기 시작. 41페이지부터 읽겠죠. 읽는데 어제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한 17페이지쯤 읽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장담코 월요일날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결심을 해도 한 수요일에 그 책을 펴니다. 58페이지. 평일날 피곤하잖아요. 3페이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책을 못 꺼냅니다. 61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재미는 없고 부담스럽고 책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때 서희숙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위대한 개츠비를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기두 씨 같은 판단을 하죠. 아니 이 책을 안 읽고 이걸 보면 일단 돈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균세를 완독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버릇이 안 된 사람은 총균세를 완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을 아예 안 읽게 되는 거죠.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완독하지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아까우니까 아까운 사람은 꽂아놓으면 됩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 총균세 꽂혀 있으면 있어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는 인터넷 서점들은 바이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5%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 책은 안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박찬욱 감독이 집에 이제 가훈을 중학생이었을 때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와라. 따님이 감독님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집 가훈? 아님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가훈이 아님 말고래요. 그래서 아님 말고를 붓글씨에다 아님 말고 써서 학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고 퇴짜를 놨는데 이 박찬욱 감독님이 전화까지 해서 우리 집 가훈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 에세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을 쳤는데 사실 아님 말고는 기회가 있는 자의 논리이긴 합니다. 내가 아님 말고 하려면 다른 걸 할 게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한다면 아님 말고면 정말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총균세가 아무리 서울대에서 도서 대출 순위가 몇 년째 1위라 하더라도 보다가 안 읽힌다? 아님 말고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책의 종류가 당신이 20대에 꼭 해야 할 뭐뭐뭐 27가지 이런 책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권해도 한 명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전에 어떤 책을 만약에 소설을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 소설 내용을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니까 김기도 씨가 소설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개츠비가 나와.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한 1년쯤 지난다고 생각했을 때.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오지 머릿속은 막 있어요. 아, 네네. 그게 아마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단원이 뭐니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 얘기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좀 버벅거리게 되고 사실 기억 잘 안 나요. 잘 안 나죠. 네. 한 1년쯤 지나면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은 소설을 어떤 사람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뒤에 가서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이 막 헷갈리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 보셨어도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끝에 가서 둘이 죽는 건 아시죠?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전 세계가 아는 스포일러. 그렇죠. 근데 제가 가장 영화 평론가라면서 황당했던 일 중에 하나는 명량에서 이수진 장군이 죽는 게 스포일러라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쨌건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습니다. 뒤에 가면. 근데 로미오가 먼저 죽는지 줄리엣이 먼저 죽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미오가 먼저 죽었다라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줄리엣이 먼저 죽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약간 비슷한데 로미오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안 드신 분은 로미오만 읽고 줄리엣은 안 읽은 거예요. 네. 진짜 맞아. 정답은 뭔가 하면 로미오입니다. 로미오인데 아까 이 두 분 찍으셨죠? 맞아. 근데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책을 부주의하게 읽어서가 아니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줄리엣이 먼저 죽은 걸 위장해요. 그 모습을 보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옆에서 연인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깨어나게 된 줄리엣이 로미오를 보고 아니 그가 나 때문에 죽다니 하고 자살해서 죽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3분의 1쯤 되는 분들이 틀리잖아요. 틀리는 게 당연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 다른 소설들 같은 걸 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 주인공이 죽었나 살았나가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알츠하이머 이런 거 아닙니다. 노화랑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사람 인연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의외로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취직할 때 직접 시험을 봐가지고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취직하기도 하지만 주위의 소개로 이제 특히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구의 소개로 취직이 됐는가를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이게 아니고 우리 작은아버지의 2층 집 아저씨. 보통 2단계 정도 건너가게 됩니다. 커넥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의외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대학 갔는데 이과를 선택하게 된 계획이 어떤 뭐 직업에서 일로 이직하게 된 계획이 그 사람들 지금 다 대부분 안 만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비슷한 거고요. 어떤 책을 보면 그쪽에 대해서 내가 좀 논문을 쓸 것 같이 잘 읽은 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주인공이 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포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는 책을 왜 읽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책을 읽는 이유는 사고력 혹은 감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사고력 자체, 세상을 대할 때의 나의 그 조응력 자체, 감수성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지향성 때문에 책을 읽는 거지 이 책을 지금 딱 읽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것이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세상을 대하는 법을 우리가 사실은 배우려고 책을 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것을 기억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책을 적극적으로 하대하라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일수록 책을 모셔둡니다. 책은 그 안에 담겨있는 활자를 내가 체득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책이지 종이 위에 인쇄된 이게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루는 방법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책을 찍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절이 통째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메모를 하고 싶은데 메모장도 없고 그래서 책을 찢어서 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죠. 메모를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에다가 쓰시는 거죠. 줄 칠 때도 어떤 분들은 자대고 하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애에 대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신하면 헌시작처럼 버려진다라는 연애의 금원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대를 내 연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연애에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애를 하는 순간조차 그 연애가 아무리 중요해도 연애를 하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하라는 행동이 아니라 연애조차 상대방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연애는 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하물며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메모를 하든 책을 찢든 뭐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적극적으로 책을 써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슬슬 저도 2세 계획을 슬슬 세워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도 좋은 책들을 많이 보게 해주고 싶거든요. 전 집에 책장화를 좀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서재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3단장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뭐 김영하 작가가 너무 좋아. 그럼 김영하 소설만 꽂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꽂아놓는다든지. 어떤 사람 경우에 나는 요즘 의료 쪽의 스릴러가 좋아. 그럼 의료 소설만 따로 꽂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분류해서 꽂아놓으면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 이제 책이 17,000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책이 제대로 분류돼서 꽂아 있지 않으면 그 책을 또 삽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책을 가나다 순으로 꽂냐? 10권이면 꽂을 수 있습니다. 17,000권을 가나다 순으로 꽂게 되면 책의 크기도 다르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쓰는 방식은 뭔가 하면 주제별로 꽂아놓죠. 그러니까 책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책을 꽂아놓는 순간도 독서 행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을 훨씬 더 잘 읽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행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중 씨께서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오토바이랑 관련돼서 이렇게 돈 지출하는 건 별로 안 아까우시죠? 그렇죠? 그 심정 제가 잘 압니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많이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안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책을 서문이라도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은 반드시 살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똑같은 책이라도 빌려 읽는 책과 사서 읽을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일단 심리학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어요. 자기가 돈을 지출 혹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출, 무엇을 지출해서 그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그것을 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돈을 내서 보러 갈 때랑 표가 남아가지고 갈 사람 없니? 해서 따라갔을 때랑 상대적으로 앞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본인이 만약에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말하면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영화가 가급적이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썼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서 읽으면 마음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